아줌마, 팥붕어빵 2개요. 목소리가 낮고 짧았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동전을 내밀었고 잔돈을 받자마자 붕어빵 봉투를 교복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또 왔네. 박춘자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소녀는 이미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을 피해 겨우 살아남은 오래된 시장이 있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사이로 닳고 다른 천막들이 이어졌고 밤이 되면 형광등 불빛 아래 파 냄새, 기름 냄새, 연탄 냄새가 한데 뒤섞여 골목 전체에 낮게 깔렸습니다. 그 골목 끝자락 제일 오래된 자리에 춘자의 붕어빵 틀이 있었습니다. 춘자는 20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만들고 해가 떨어질 무렵 틀을 달고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올라와도 춘자는 연탄화로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달리 할 줄 아는 일이 없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가게를 비우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소년이 처음 나타난 것은 그해 11월 초였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지던 무렵이었고 시장 골목에도 슬슬 겨울 냄새가 스며들던 때였습니다. 소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교복 차림이었는데 외투 하나 걸치지 않은 채였습니다. 목덜미가 드러난 교복 셔츠 위에 얇은 동복 재킷만 걸쳐져 있었고 주머니 속에 손을 찌른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2개를 사고 사라지는 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처음엔 그냥 배고픈 학생이겠거니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학원 마치고 배가 고파 들르는 아이, 용돈 받은 날 붕어빵 사 먹으러 오는 아이들. 소년도 그중 하나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년은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항상 저녁 8시에서 8시 반 사이. 항상 팥붕어빵 2개. 항상 동전으로 계산. 그리고 항상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춘자는 조금씩 그 소년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은 붕어빵을 사고 나서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학생이라면 봉투를 뜯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바로 베어물 법도 한데 소년은 언제나 봉투를 품속에 소중히 집어넣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치 품 안의 것이 식기 전에 어딘가로 빨리 가져다 줘야 한다는 사람처럼.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구한테 가져다 주는 걸까? 춘자는 그 물음을 오래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이 부쩍 매서워지면서 골목에 나오는 손님 수가 줄었습니다. 화로 위 붕어빵 틀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더 길고 진하게 골목 허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핫팩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차디찬 바람 속에서도 소녀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교복 재킷은 여전히 얇았고 손등은 찬바람에 터서 붉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춘자는 붕어빵 집게를 쥔 채 소년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아이 손이 저래도 되는 건가?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컥 솟구쳐 올랐지만 춘자는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걸면 도망가 버릴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가까이 다가오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소년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그 붕어빵 2개를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 12월이 깊어질수록 소년의 행색은 눈에 띄게 낡아갔습니다. 교복 재킷 소매 끝이 헤어지기 시작했고 신발 밑창은 한쪽이 거의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등에 갈라진 자리는 아물 틈도 없이 더 깊어졌고 입술은 항상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녀는 단 한 번도 붕어빵 값을 깎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춘자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느 순간 눈치를 보거나 애둘러 부탁을 하거나 혹은 값이 조금이라도 내려가길 기대하는 표정을 짓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소녀는 매번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손바닥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며 정확하게 금액을 맞췄습니다. 한 번은 동전이 모자라 100원짜리 대신 10원짜리 10개를 꼼꼼하게 세어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춘자는 눈을 오래 떼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인지 고집인지 아니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전 하나하나를 그토록 신중하게 세는 손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춘자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붕어빵 2개를 집어넣다가 슬쩍 하나를 더 끼워 넣은 것입니다. 티나지 않게 봉투 아래쪽에 조용히 집어넣었습니다. 소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건네주었습니다. 소년은 그날 봉투를 받아들고 걸음을 옮기다가 무게가 이상하다는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봉투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 안의 무게를 가늠하듯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어갔습니다. 춘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싶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붕어빵을 사러 온 것인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이 계산을 마친 뒤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조용히 머리를 아래로 꺾었다가 올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그 짧은 인사 하나에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구나. 받은 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춘자는 얼른 고개를 돌려 화로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눈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춘자는 매일 붕어빵 하나씩을 더 넣었습니다. 소녀는 매번 알아채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인사가 점점 춘자의 하루에서 작은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골목 어귀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소년이 나타나면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붕어빵을 대체 어디로 가져가는지 여전히 춘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오래지 않아 풀리게 되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낮부터 흐리던 하늘이 저녁 무렵부터 눈을 쏟아냈고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하얗게 덮였습니다. 상인들은 일찌감치 천막을 걷고 짐을 챙겼습니다. 춘자도 마감을 서두르며 화로를 정리하다가 문득 소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붕어빵 틀을 완전히 식히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눈이 어깨에 쌓였지만 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골목 어기만 바라보았습니다. 9시 20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채 느린 걸음으로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춘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 광대뼈 아래가 시퍼렇게 부어 있었고 입술 한쪽에는 작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감추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붕어빵 2개를 사고 동전을 세어 내밀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소년의 눈빛에서 분명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그런 선이었습니다. 결국 춘자는 입을 다물고 붕어빵 봉투를 건넸습니다. 소년은 인사를 하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춘자는 가게 정리를 마치는 척하면서 소년의 뒷모습이 골목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눈이 내려 발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걸어가다 큰 도로에서 꺾어 좁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한 곳이었습니다. 건물들 사이에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반지하 창문들이 땅과 거의 맞닿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중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계단 3개를 내려가면 나오는 작은 철문. 녹이 쓴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당기는 소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좁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문 사이로 작은 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주 어린 여자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조그맣고 창백한 손이 문틈으로 삐죽 나와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손을 보자마자 품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 속 붕어빵을 하나 골라 그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붕어빵이 어린 손 위에 놓이는 그 장면을 춘자는 어두운 골목 끝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소년의 어깨 위에, 춘자의 머리 위에, 그 반지하 계단 위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손이 붕어빵을 꼭 쥐는 모습만이 어둠 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춘자는 그때 알았습니다. 소년은 한 번도 자기가 먼저 먹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춘자는 일부러 일찍 나왔습니다. 소년이 올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일부러 화로를 천천히 달구며
골목 어귀 쪽으로 눈을 두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조급했습니다. 어제 그 골목에서 돌아오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도 눈을 뜨면 그 작은 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소년이 나타난 건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오늘은 멍이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부기가 올라와 있었고 눈 아래 그늘도 짙었습니다. 아마 어제 잠을 거의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소년이 동전을 세기 시작할 때 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걸면 달아날 것 같아서 최대한 덤덤하게 그냥 옆 사람한테 말 붙이듯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 동생이야? 소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틀 위 붕어빵만 뒤집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긴장하지 않도록 네, 한 음절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춘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많이 물으면 소년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춘자는 매일 한두 마디씩만 건넸습니다. 붕어빵을 건네며 툭 날씨 얘기하듯 가볍게. 소년도 처음엔 단답으로만 대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춘자가 파악한 사실들은 알면 알수록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강현우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여동생 강수아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지금 그 반지하 방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현우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의 일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어느 날 아침 사라졌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버텼지만 몸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오래된 병이 악화됐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로 버티다가 결국 지난 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현우는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현우는 학교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그것만은 막았습니다.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고. 현우는 결국 낮엔 학교를, 밤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무리 모여도 빠져나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린 월세, 어머니 병원비 잔금, 수아의 학교 준비물비, 난방비. 청구서가 쌓이는 속도는 현우가 페달을 밟는 속도보다 언제나 빨랐습니다. 그러니 붕어빵 2개가 저녁 전부였습니다. 현우가 사는 붕어빵 2개 중 하나는 수아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마 현우 것이었겠지만 실제로 현우가 그것을 먹는지조차 춘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이 생활을 버텨왔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도 없는 집에서 어린 동생 하나 손에 들고 홀로 버텨온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춘자는 그 생각을 하다가 결국 혼자 화로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녀는 그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우 남매 이야기를 알게 된 날 밤부터 춘자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좁고 낡은 부엌, 새벽빛이 스며드는 작은 창문, 혼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작은 아이. 아이는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아이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꼭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춘자는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춘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남긴 채 떠난 직후였고 춘자는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붕어빵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아들이 항상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말이 없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칭얼대지 않았고 밥이 없으면 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였습니다. 춘자는 그게 기특한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재가 세상을 떠난 건 12월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인도로 올라왔고 민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춘자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춘자는 겨울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12월이 되면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유 없이 손이 더 떨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자꾸 골목 끝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길이 그리로 갔습니다. 그 겨울에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소년을 봤을 때부터 춘자의 마음 어딘가가 이상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이제 와 생각하면 아마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얇은 교복을 입고 손등이 터진 채 동전을 세던 소년의 모습이 어딘가 민재를 닮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혼자 버티던 민재.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기다린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민재. 현우는 동생을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버텼습니다. 그 두 모습이 춘자의 마음속에서 포개졌습니다.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춘자는 현우를 볼 때마다 눈이 오래 머물렀고 뒷모습이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학교 다녀왔냐는 말 한마디, 추운 날 현관 앞에 나와 기다려주는 것.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조차 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스스로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에게는 영원히 늦어버렸으니까. 하지만 현우에게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춘자가 붕어빵 봉투 안에 하나씩 더 넣기 시작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민재 몫이라고 춘자는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받아야 했던 것들을 이 아이에게라도 주어야겠다고. 눈이 내리는 밤이면 그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춘자는 붕어빵 봉투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점점 더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줄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그 이상이 되면 현우는 반드시
뭔가를 눈치챘고 그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먼저 거절의 기색이 얼굴에 올라왔습니다. 춘자는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티를 내지 않는 것,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은 반찬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척하다가 붕어빵 봉투 안에 작은 반찬통 하나를 슬쩍 끼워두었습니다. 콩자반이었습니다.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고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간단히 꺼낼 수 있는 것, 너무 거창하지 않은 것. 춘자는 그것을 고르는 데만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그날 봉투를 받아들고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나타났을 때 반찬통이 깨끗하게 씻겨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뚜껑이 단정하게 닫혀 있었고 겉면이 마른 행주로 닦인 것처럼 반들거렸습니다. 춘자는 그 작은 반찬통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빌린 것은 반드시 돌려주는 아이구나. 받은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아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차올랐지만 춘자는 꾹 눌렀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현우가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그러면 이 골목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춘자는 매일 반찬을 바꿔가며 챙겼습니다. 어느 날은 멸치볶음, 어느 날은 두부조림, 어느 날은 계란찜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피했습니다. 들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작은 통에 적당량만 담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국물 있는 음식을 챙겨주고 싶었지만 들고 가다 쏟을 수 있어 참았습니다. 붕어빵 봉투 안에는 매번 계란빵이 하나씩 더 들어갔습니다. 계란빵은 팥붕어빵보다 속이 든든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먹을 것이 붕어빵 2개뿐이라면 그중 하나라도 좀 더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봉투 안에 작은 흰 봉투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손으로 지퍼보다 꺼냈을 때 그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춘자가 며칠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현우는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춘자는 모른 척 붕어빵 틀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뒤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도 꼭 갚겠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피해하거나 주눅든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감사함과 그리고 아마도 억눌러온 무언가가. 춘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현우는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골목을 따라 멀어졌습니다. 춘자는 한동안 그 소리를 듣다가 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바닥으로 눈가를 가렸습니다. 갚겠다고 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갚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동안은 괜찮다는 것을 춘자는 이상하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안쓰럽고 더 고마웠습니다.
며칠 뒤 붕어빵 봉투 안에는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옷가게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골랐습니다. 두껍고 따뜻한 것, 색깔은 무난한 남색이었습니다. 춘자는 가게 아주머니한테 남자 고등학생한테 맞는 것 달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눈치 빠르게 척 골라줬습니다. 현우가 그 목도리를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손이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꺼내들고 보고 한참 있다가 천천히 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자는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고 따뜻한 것이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래 꺼져 있던 불씨 같은 것이 이상 징후는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우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서두르는 편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골목을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발을 끌듯이 걸었고 붕어빵을 받아드는 손에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더 짙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잿빛에 가까웠습니다. 춘자는 며칠째 말을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현우의 선을 건드리면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살펴보며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8시가 지나도 소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춘자는 화로를 완전히 끄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시장 골목의 다른 가게들은 하나둘 불을 껐습니다. 찬바람이 빈 골목을 지나갔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며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늦어진 것일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아 그냥 집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춘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장갑을 끼고 머플러를 두르고 그날 밤 따로 챙겨뒀던 붕어빵 봉투를 들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눈발이 흩날렸고 춘자의 발자국이 쌓인 눈 위에 하나씩 찍혔습니다. 반지하 철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크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꾹꾹 누르듯 소리를 죽이며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후볐습니다. 춘자는 철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문 앞에 서서 춘자를 올려다보다가 뭔가를 말하려다 입술만 떨었습니다. 춘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현우가 어디 있니? 수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오빠가 병원에 있어요. 현우가 쓰러진 것은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골목 어귀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구급차를 불렀고 현우는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과로와 탈수 그리고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사실을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반지하 방 안에서 혼자 오빠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도 못 잤어요. 오빠가.
수아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버티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춘자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붕어빵을 더 넣을 때도, 반찬을 챙길 때도, 목도리를 건넬 때도 눈물은 삼켰습니다. 현우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아의 빨간 눈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춘자는 수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꼭 안았습니다. 수아는 처음엔 굳어 있다가 이내 춘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반지하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수아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 아이들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춘자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로에 불도 붙이지 않은 채 춘자는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켜온 사람답게 춘자는 이 골목의 모든 가게를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습니다. 누가 몇 시에 문을 열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섞어본 적 없어도 눈빛만으로 대강 파악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골목 사람들이 저마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채 가게 박씨 아저씨는 혼자 가게를 꾸리며 2딸 학비를 대고 있었고 정육점 최씨 부부는 작년에 큰 수술을 겪은 뒤 빚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떡볶이 가게 사장은 원래 다른 동네에서 큰 식당을 했다가 망한 뒤 이 골목까지 흘러온 사람이었고 늘 퉁명스럽게 굴어서 골목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그래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아를 혼자 방에 두고 나온 그 밤부터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 혼자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현우가 퇴원하더라도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할 테고 그동안 남매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춘자의 붕어빵 가게 하루 수입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야채 가게였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처음에 춘자가 꺼내는 이야기를 멀뚱히 들었습니다. 반지하 집, 고등학생, 오빠, 어린 여동생, 병원.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씨 아저씨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팔짱을 끼고 듣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팔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박씨 아저씨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배추 한 포기와 무 2개, 파 한 단을 커다란 봉지에 담아 들고 나왔습니다. 반찬 해먹으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춘자는 그 봉지를 받아들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손을 내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정육점이었습니다. 최씨 부부는 춘자의 이야기를 나란히 앉아 들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눈가를 손등으로 눌렀고 남편은 묵묵히 듣다가 뒤쪽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국거리용 사골 한 봉지와 돼지 앞다리 살 한 덩이를 꺼내 비닐에 담았습니다. 국 끓여줘요, 할머니가. 우리는 못 가니까. 최 씨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또 막혔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곳은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떡볶이 사장은 원래 낯선 사람 이야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한테도 불필요한 말을 섞지 않았고 골목 상인들 모임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 특유의 벽이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래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은 양념 냄비를 저으면서 춘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춘자는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사장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 안에서 돈을 꺼내 춘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얼마인지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건넸습니다. 병원비에 보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장은 곧바로 냄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춘자는 손 안에 돈을 쥔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펴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넉넉한 형편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되돌려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이 번졌습니다. 시장 골목은 좁았고 말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춘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은 가게에서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두부 가게 아주머니가 두부 한 모아 된장을 챙겨왔고 생선 가게 주인은 손질해 둔 명태 2마리를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작은 분식집 사장은 쌀 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가 놓고 갔습니다. 춘자는 그것들을 한데 모아 챙기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감사함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잊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기분인지 이 골목이 이런 곳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각자 살기 바쁘고 서로 눈 마주치면 고개 끄덕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사실 그 안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건드리면 나오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춘자는 그날 저녁 수아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수아는 눈이 동그래져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음식과 생필품들을 보다가 수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춘자는 대답 대신 수아의 머리를 한번 쓸어 주었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이. 수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것 같았지만 울지 않으면 이상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춘자는 그 어깨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반지하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골목 위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치고는 맑은 밤이었습니다. 현우가 퇴원한다는 소식은 춘자에게 수아가 직접 전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수아가 춘자 가게에 붙여둔 쪽지에 적힌 번호로 걸어온 것이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수아의 목소리가 며칠 만에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오늘 오후에 나온대요 라는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안도가 느껴졌습니다.
춘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장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나와 보니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말했고 그것이 금세 골목 전체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이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가게 박씨 아저씨가 먼저 접이식 테이블을 꺼내 붕어빵 가게 앞골목에 펼쳤습니다. 정육점 최씨 아내가 아침부터 끓여둔 사골국을 커다란 냄비째 들고 나왔습니다. 손두부 가게 아주머니는 두부전을 한 접시 부쳐왔고 분식집 사장은 김밥을 말아왔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은 구운 명태를 호일에 싸서 가져왔습니다. 떡볶이 가게 사장도 나왔습니다. 떡볶이 한 냄비를 들고 아무 말 없이 테이블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춘자는 그 광경을 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춘자가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알아서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차디찬 겨울 골목 한가운데 작은 테이블이 생기고 그 위에 따뜻한 것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현우가 나타난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오빠 팔을 잡고 골목 어귀로 들어서는 수아의 얼굴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현우는 수아보다 반 발짝 뒤에서 걸었습니다. 며칠 사이 더 야위어 있었고 걸음이 천천했지만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남매가 골목 안으로 들어서다가 붕어빵 가게 앞 광경을 보고 멈췄습니다. 현우의 눈이 테이블 위 음식들을 훑었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주변에 서 있는 골목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춘자를 찾아 시선이 닿았을 때 춘자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오빠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춘자가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혼자 버티지 마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단단하게 세워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처음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어깨를 웅크리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이 끊기는 것처럼 작게 한 번 떨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현우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수아가 오빠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정육점 최씨 아내는 입술을 다물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사장은 팔짱을 낀 채 골목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가가 붉었습니다. 춘자는 현우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잘 버텼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이제 괜찮을 거라는 말.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 골목에 있는 것, 이 아이 곁에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어깨만 떨면서 수아가 오빠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남매가 그 좁은 자리에서 오래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 위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고 화로 위 붕어빵 틀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골목 전체에 낮게 깔렸습니다. 그 밤 시장 골목의 작은 테이블 앞에서 다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자리도 거창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소박한 밥 한 끼가 그 어떤 말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 밤이었습니다. 봄이 오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2월이 지나도 바람이 매서웠고 3월이 되어서야 겨우 골목 끝 화단에 작은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싹을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올해는 봄이 늦다느니 그래도 결국 오더라느니 올해 겨울을 견뎌온 사람들 특유의 담담함이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사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퇴원 이후 한동안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쉬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반찬을 챙겨주었고 춘자는 매일 저녁 붕어빵 봉투를 들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우는 처음 며칠은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일이 그에게는 버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느 날은 현우가 반지하 문 앞에서 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처음으로 짧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수아가 학교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듯 한 말이었는데 춘자는 그 말이 반가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현우도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주 짧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현우는 가끔 한두 마디를 더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학교 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야기, 배달 아르바이트를 조금 줄이고 대신 낮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졸업식이 언제라는 이야기. 짧고 건조한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 예전과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것,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는다는 것. 춘자는 그 변화가 붕어빵 한 개보다 더 반가웠습니다. 졸업식 날, 현우는 춘자한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춘자도 그날따라 바빠서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저녁 무렵 정리를 하다가 골목 어귀 쪽에서 두 남매가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현우가 졸업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그 옆에서 졸업장 통을 대신 들어주겠다며 손을 뻗고 현우는 빼앗기지 않으려 팔을 올리고 두 남매가 실랑이를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춘자는 그 장면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화로 위 붕어빵 집게를 쥔 채로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 웃음을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먼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처럼 짧고 단정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눈이 촉촉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려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곧 수아 손을 잡고 골목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춘자는 그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붕어빵 가게 옆 낡은 벽면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붙여진 네모난 종이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 않고 또박또박하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현우의 글씨체인지 수아의 글씨체인지 춘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배고픈 학생은 그냥 들어오세요. 춘자는 그 문구를 보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뗄 생각이 없었습니다. 코팅을 해서 다시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오래 두어야 하니까. 그날 저녁 눈이 내렸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아니라 가늘고 여린 눈발이 골목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화로 위 붕어빵 틀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고 그 김이 눈발과 섞여 골목 허공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춘자는 화로 앞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저 끝에 두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손을 들어 눈을 받으려 하고 있었고 현우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지 어떤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 옆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춘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쌓여 있던 것이 스르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 있던 것이 녹는 것처럼 조용하고 천천히 민재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이제는 예전처럼 가슴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올랐다가 다시 가슴 안에 자리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가 더 이상 텅 빈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골목 어딘가에, 이 아이들 안에, 이 겨울 끝 어딘가에. 춘자는 화로에 새 반죽을 올렸습니다. 붕어빵 틀이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골목 끝 두 남매가 그 냄새를 맡고 이쪽을 돌아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자는 손을 들어 한번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발이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가늘고 여리고 조용한 눈이 골목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